이거 적어놔야겠다. 적어놔야겠다. 오늘 꿀 같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 백신은 일어나자마자. 백신은 일찍 일어나서.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분과 적분만 알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해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과 적분이란 걸 쓰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삶에 쓸모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아주 간단한 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세포가 있잖아요. 네.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항상 이렇게 두 개로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새 세포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랩장님 피부 보면 계속 탱탱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밤마다 세포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세포가 네. 좀 많이 줄어드나 봐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세포는 분열하니까 일정한 속도로 계속 2배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른쪽 아래에 이상한 게 적혀 있는데 저게 뭐냐면 B는 정상세포라고 할게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B가 몇 개가 되고 있어요? 2개가. 두 개. 그래서 K1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 K1이 뭐냐 하면 그 정상세포가 2개로 분열하는 그 속도, 얼마나 빨리 분열하는지를 나타내는 그 속도 K1입니다. 그럼 얘가 미분이고. 오, 네.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는데? 아, 그래요? 네. 아, 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상세포는 일정한 속도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됐죠? 네. 아, 그래서 비비크림이구나는 뭐야? 그래서 비비크림이구나는 네. 진짜.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근데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코로나일 수도 있고 그 세균이 R이라고 제가 부를 건데 네. B가 정상세포고 R이 감염된 세포거든요. 네. 걔가 만나면 정상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상인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을 만나면 정상인 사람이 코로나로 바뀌죠. 코로나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세포가 R이라는 세균을 만나면 B가 뭘로 바뀌고 있어요? R로 바뀌죠. 알로 바뀌네. 그렇죠. 네. 근데 K2의 속도로. 그래서 정상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만나면 감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된 세포는 네. R이잖아요. 그 R이 이상한 기호 뭐 파이라고 부르는데 파이는 공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염된 세포는 빨리 죽어요. K3의 속도로.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정상세포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2배씩. 근데 정상세포가 또 감염도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감염된 세포는 죽어요. 근데 감염된 세포가 더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네, 빨리 죽어요. 그렇지. 정상세포가 늘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감염이 와서 감염으로 바뀌다가 감염세포는 죽어지고 그쵸. 정상세포는 그 사이에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린 궁금해요. 우리 몸에 이제 세균이 들어와서 이제 정상세포가 감염돼서 막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 정상세포 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우리 몸이면 궁금해요.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냥 랩장님의 생각이 궁금해. 우리 정상세포 수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저 상황에서는. 정상 세포 수가 B랑 R이랑 만났어. 음. 근데 B는 계속 분열을 하잖아. 근데 그죠. 분열된 속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와, 그겁니다. 바로 속도가 그렇죠. 중요하죠. 야, 대단하신데? 역시 왜요? 또 관통하기 시작해서 내가 뭐 또 했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적분을 이해하고 있었어. 그런 거예요? 컴퓨터가 돼가는 건가? AI가 돼가는 거야? 랩장님이 진짜 좋은 질문하셨는데 그럼 분열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맨 왼쪽 아래에 보면 K1이 분열되는 속도잖아요. 분열되는 속도가 감염되는 속도보다 엄청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상세포 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상 세포 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건가요? 많아지겠죠. 저렇게 네. 맨 아래쪽처럼. 그냥 네. 감염되는 건 뭐 I don't care 하면서 쭉 늘어나겠죠. 그렇죠. 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 상황을 해볼게요. 만약에 분열하는 속도보다 감염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죠. 더 사라질 것 네, 같죠. 그쵸. 그래서 맨 위에 위쪽에 있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죽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감염되는 속도랑 그 만들어지는 속도랑 비슷해요. 그러면 뭔가 일정하게 그러면 계속 유지될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생명과학자분들이 연구하는 방식이에요. 실험을 통해서 저렇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고 네.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다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의 머리를 써서 하는 연구 방식인 거고 이건 이제 전통적인 생명과학 접근 방식이고 이제 그럼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왼쪽이 실제 생명 시스템이라면 이제 저걸 컴퓨터 안에 이해시키려면 네. 뭐가 필요하다? 미분 적분이 필요하다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면 DB, DT니까 저게 미분이거든요. 저게 네. 뭐냐 하면 B가 정상세포 수인데 걔를 미분했으니까 정상세포 수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 그 속도. 이게 미분을- 속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네. 속도를 묘사하는 식이에요. 어. 그리고 DRDT는 감염된 세포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 그 속도.
그냥 다 왼쪽은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네. 속도. 그래서 속도인데 보면 자 정상세포수 DBDT가 증가하는 속도는 그 옆에 막 K1B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네. 그 잘 생각하면 K1이 아까 분열되는 속도라 그랬으니까 네. K1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죠? 그쵸. 근데 하나 더 왜 B를 꼽혀주냐 하면 중국의 인구가 빨리 증가할까요? 한국의 인구가 빨리 증가할까요? 중국이 빨리. 왜 그럴까요? 인구수가 인구수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상세포수가 많으면 2배로 분열하면 훨씬 더 빨리 증가하겠네요. 그죠? 그쵸. 그러면 아까 K1에다가 B를 그래서 곱해주는 거예요. B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네. 빨라져야 되니까. 아, 그쵸. 그래서 DBDT는 K1B 저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K2 곱하기 BR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게 뭐냐 하면 네. 감염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감염되니까 DBDT는 마이너스로 돼 있죠. 왜? 감염되면 B는 늘어요, 줄어요? 줄으니까 아까 통장 잔고가 내려가는. 그쵸. 그래서 음수. 어. 그리고 DRDT 입장에서는 걔는 감염이 많이 됐으니까 양수. 그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DRDT 보면 음수 곱하기 K3R 돼 있는 거는 R이 죽어나가니까 음수. 그래서 컴퓨터 안에 적이 있는 거를 이해시킨 거예요.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오, 이게 왜 랭귀지라고 하는지 알겠다. 그죠. 네, 맞아요. 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랩장이. 아니. 근데 아.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긴 한데 네. 뭐 이해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네. 감이 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진짜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아마 대학에서 사실 미적분학을 배우셨던 분들은 다 쓰실 수 있는 식들이에요. 오. 근데 그럼 컴퓨터 안에 이제 번역을 시키면 이제 아까 제가 엔터 누르면 실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제 가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면 예측을 하려면 뭘 하라? 아까 적분. 미분을 적었으니까 네. 적분을 하면 B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네네.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제가 엔터를 딱 눌렀다 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어. 여기서 파란색이 네. 정상 세포의 수고 빨간색이 감염된 세포의 수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상 세포 수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오락가락하죠. 근데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답 중에 저게 있었나요? 아까 우리 정상세포 수는 그냥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뭐 이렇게 일정하게 되거나 이렇게 네. 예측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신기한 건 아까 우리 뭐 K1이 뭐 빠르고 느리고 막 이렇게 막 조건을 줬었잖아요. 근데 이걸 가상으로 실험해 보면 아까 그런 속도에 상관없이 네. 항상 저렇게 돼요. 오. 항상. 왜요? 왜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직관이랑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수학이 필요하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아니면 일정해질 것 같은데 네. 컴퓨터에다가 넣어보니까 컴퓨터는 그 세 개가 다 아니라고 답을 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B를 정상세포라고 불렀고 R을 감염세포라고 불렀잖아요. 네. 저걸 제가 사람으로 바꿔볼게요. B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R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왼쪽 게 우리 코로나 지난 2, 3년 동안 경험했던 거랑 비슷해요. 네. 정상인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 만나면 코로나 걸리죠. 감염이 네. 되고 그 중에 일부는 안타깝지만 좀 빨리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를 생각해 보면 어땠어요? 뭐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하던가요? 몇 차 감염 피크가 왔다 뭐 이렇게 맞아요. 하고 그렇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면 식당 문 닫고 맞아요. 다시 내려갔다가 그러면 맞아요. 이제 식당 문 열었다가 맞아요. 계속 반복했었죠. 그렇죠. 막 1차 유행 생기고 2차 유행 생기고 지금 9차 유행인가? 그렇게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막 피크가 생길 때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지만은 정부 욕을 많이 했었었다고 네. 그죠.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었거든요. 오. 왜냐하면 저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오락가락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그냥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그런 감염 현상에는 우리가 방역 정책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네, 감소해서 다 없어질 거라고 상상을 했었는데 네.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아. 감소하더라도 이러면서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수학을 잘 모르고 의생명 쪽에서 바이러스를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아까 그 세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우리는 감소를 원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문 닫고 마스크 다 쓰고 어디 뭐 몇 명 이상 4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쵸. 근데 그게 사람의 직관이니까. 그쵸. 근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치.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좀 그런 거라서 다만 우리가 잘하면 이제 이게 너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밑에서 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픽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뭐 약간 우리가 방역 정책이 뭐 좀 잘못됐나 이런 의심을 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최선을 다한 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당연해 보였었어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네.
그래서 사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랑 관련된 것들도 좀 연구를 했었었는데요. 그걸 관련돼서 잠깐만 또 비직관적이었던 저희의 결과를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문제는 푸셨어요. 와. 사실 저희가 1년 반 전에 했던 연구인데요. 사실 이 연구는 저희 혼자 한 연구는 아니고 카이스트랑 기초과학연구원의 이제 신철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면역의 대가십니다.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정말 굉장하신 분인데 저희한테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때는 하루에 막 100명만 나와도 막 식당 문 닫을 때였거든요.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라는 걸 아예 0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근데 신인철 교수님 생각에는 0으로 만드는 게 이제 불가능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까? 그거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 근데 나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네. 그걸 컴퓨터 안에 이해는 시킬 수 없으니까 같이 좀 그걸 번역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면역의 대가니까 코로나랑 이런 면역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칠판에 잘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거기 사진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홍혁표 학생이라고 저희 대학원생인데 저 친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번역을 이제 한 거죠. 그쵸. 네. 번역은 대학원생이 하죠. 같이 했습니다. 같이. 네네네. 저 친구가 했던 게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 친구가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갖고 왔을 때 이랬어요. 말이 돼? 그게 뭐냐면 1년 반 전인데 20년 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면 확진자 수는 엄청 많아질 거래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중에 중증 환자 수는 오히려 준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기 닷을 보면 동그라미로 돼 있는 게 그게 환자 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면 환자 수는 늘죠. 근데 그중에 빨간색 닷이 줄어드네요. 중증 환자거든요. 진한 빨간색이 네. 줄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왜일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뭐야? 그래서 좀 이따 이유는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저 예측이 2년 전 예측이거든요. 와. 근데 저 때 예측할 때 어떤 예측을 했으냐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면 하루에 10,000명 정도의 확진자 수는 생길 것이다. 네. 근데 그때 100명만 나와도 진짜 난리 났을 때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10,000명이라고? 근데 10,000명이 생기지만 그중에 사망자 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게 예측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 생각해보시면 지금 거의 10,000명씩 생기고 있고요. 네. 사실 그중에 사망률은 거의 0.1%니까 네. 초기에 비해서 4.9에서 0.1로 줄었죠. 와. 그래서 사실 그때는 직관이랑도 잘 안 맞고 네. 무서웠어요. 저 얘기를 하기가 그러네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푼다. 그러면은 그쵸. 감염자가 늘어날 거고 당연히 감염자가 늘어나면은 많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그쵸. 했는데. 왜지? 저는 그냥 계속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그러지? 설명을 곧 드릴게요. 이유는 사실 면역이란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랩장님도 백신 맞으셨죠? 네. 맞았지만 사실 그 백신의 효과가 평생 가는 건 아닌 건 알고 있죠. 네네. 이미 여러 번 맞았으니까. 그래서 사실 백신을 맞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감염을 막아주는 거. 네. 근데 이 효과는 금방 끝나요. 네. 몇 달만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 계속 부스트샷을 맞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예방접종의 효과는 걸려도 덜 아프게 만들어주는 그 아.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얘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효과가. 오, 이거 맞다. 저 그죠? 2번 걸렸었거든요. 그죠? 근데 예방접종 안 했으면 훨씬 아팠을 거예요. 근데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덜 아픈 거거든요. 감기처럼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랩장님이 이제 맞은 지 얼마 됐어요? 엄청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이제 지금쯤 되면 슬슬 약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안 걸려 거의 코로나를. 그러다가 한 10년 지났어. 그런데 그때는 예방접종 효과가 아예 없거든요. 네. 근데 그때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예방접종 효과가 좀 있을 때 걸리면 그냥 살짝 아프고 그냥 넘어가면 사실 그게 또 부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 면역 그게 예방접종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걸리면 그냥 살짝 아프고 끝나고 살짝 아프고 끝나고 그래서 확진자 수는 늘지만 병원에 갈 일은 거의 없어진. 그래서 사실 감기도 똑같아요. 감기도 매년 걸리면 크게 안 아파요. 근데 한 3년 안 걸렸다가 4년째 걸리면 진짜 아파요. 아. 그래서 면역을 계속 부스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걸 제일 먼저 한 데가 스웨덴이었죠. 거기는 우리 할 수 있어 이러고 했는데 그쵸. 거기는 사망률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언제가 옵티멈이냐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은 백신 접종을 받았을 때 네? 풀면은 가장 옵티멀한데 아.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언제 풀었냐면 우리가 한 80%쯤 받았을 때 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옵티멀한 길을 선택했어요. 네.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들었겠죠, 사실. 거기에 네, 이제 신희철 교수님도 네. 들어가 계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이 저희가 계산한 옵티멀 패스웨이를 정말 잘 따라갔던 그 거예요. 이상적인 그 사망률 경로를. 최소로 하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스크를 막 벗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저희 모델에 따르면 백신을 맞으셨다면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다만 이제 나이가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나 네.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이제 저희 모델은 이제 평균적인 사람이니까 이제 예외인 거고 그냥 랩장님이나 우리 항성님 같은 경우는 좀 걸리셔도 됩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미분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으로 코로나의 미래를 예측한 거니까 어떻게 코로나의 움직임을 미분식으로 쓴 다음에 적분을 하면 예측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코로나의 미래를. 적분이 나오면 네. 예측이 가능하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주제를 이제 할 건데요. 네. 근데 좋아하는 주제를 하기 전에 이제 또 계속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백신 맞잖아요. 네. 네. 독감 백신을 아침에 가서 맞을 수도 있고 오후에 가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 맞으실래요? 오후. 오후. 네. 그 백신을 맞는 이유는 우리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네. 맞는 네. 거잖아요. 그 네. 코로나 맞을 때 그거 항체 만든다고. 저게 우리 백신을 맞으면 독감 백신을 네. 항체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걸 실험을 한 거거든요. 어. 근데 아침에 맞은 사람이랑 점심에 맞은 사람. 맞은 음. 사람. 근데 아침에 맞는 게 까만색 점이고 하얀색 점이 오후에 맞은 거거든요. 네. 네. 언제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항체가 많이 생겨야 되니까. 모닝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모닝이 그러지? 아침에 맞으면 항체가 훨씬 많이 생겨요. 오, 이게 시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네요. 네. 왜요? 그걸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 그래서 항성님은 아직 안 맞으셨죠? 네. 보건소 문 열 때 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네. 해도 될까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대부분 점심에 일어나는 사람이야. 그치, 그치. 그러면 그건 상관이 없나요? 아,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데요. 아, 벌써 칼 같은 질문이죠. 아니, 이분 뭐 야, 하시는 거지? 관통이다, 관통. 아니, 슬라이드를 먼저 드린 거예요? 아니, 안 드렸어. 아니. 아니, 계속 뭐 하는지 아니, 스포를 계속 하시면 이거 어떡하지? 긴장해서 물 드시고 있어요, 아니 진짜. 저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밤에 일을 아, 많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은 그래도 일어났을 때 빨리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독감 백신 이야기를 제가 한 2년 전에 모 언론이랑 이제 과학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 독감 백신을 오전에 맞으면 더 좋다. 근데 이 기자분 선생님이 이걸 제목에 코로나 백신이 오전에 맞으면 좋아 이걸 이렇게 내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독감 백신이라 그랬는데 근데 보통 과학자들의 그 기사에 댓글이 안 달리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그렇게 많은 댓글이 처음 달린 거예요. 뭐 그때는 사실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지 말을지 많이 고민할 때라서 네, 맞아요. 정부에서 백신 맞으려고 뭐 별 쇼를 다 한다부터 시작해서 제가 네. 참 욕이란 욕은 그때 다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님한테 정정 기사 좀 내달라고 해서 제목 바꾸고 했었는데 몇 달 전에 사이언스에 실은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 맨 아래쪽이 코로나 백신이거든요. 코로나 백신도 오전에 맞으면 항체가 많이 생긴다. 아, 드디어 증명이 됐군요. 다행히도. 다행히. 그래서 확실히 아침에 백신을 맞는 게 효과가 더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노인분들한테는 더 차이가 커지거든요. 훨씬 훨씬 더 차이가 커져요. 그래서 사실 항성님 같은 젊은 분은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오후에 맞아도 괜찮아요. 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진짜 차이 커요. 아. 그래서 저는 저희 할머니한테는 꼭 보건소 문 열 때 1번으로 가서 맞으시라고. 그 다음에 네. 또 한번 심각한 거 해볼게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혹시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주변 중에 지인이 그럴 수도 있고 아침에 받으시겠습니까? 오후에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아침이니까 아. 이것도 낫지 않을까요? 이것도? 아닌가? 아침. 왜냐면 우리 집에서 랩장님은 나왔던 아침. 건 아침이니까. 아침 한 번 나왔으니까 오후 한 번 가야 되지 않을까? 항성님은 그런가? 오후. 어. 자, 그럼 아침, 오후 한번 가시죠. 의사 선생님의 컨디션 저게 정답일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의 컨디션이 좋을 때. 좋을 때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거 정답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란세치에 나온 연구인데요. 란세치가 의학계 그 가장 유명한 저널이죠. 네. 똑같은 병원에서 아침에 수술했을 때랑 오후에 수술했을 때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기는 걸 쭉 트래킹한 거거든요. 그 심장 수술이 이제 잘못되는 거. 그럼 이거는 부작용이 낮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죠. 오후 수술이 좋았습니다. 아. 왜일까요?
왜일까요? 야, 외과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 자, 그래서 심장 수술은 오후에. 이거 적어놔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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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꿀 같은 정보를 많이 하다가 백신은 일어나자마자. 백신은 일찍 일어나서.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연구실도 하나 했어요, 최근에.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받잖아요. 네. 근데 항암 치료를 보통 어떻게 받냐? 한 번 가서 받는 게 아니고 6번을 받아요. 네. 3주기를 가지고. 네. 그래서 3주씩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서울대병원을 가면 3주 첫 주에 받고 3주 있다 계속 받는데 간호원이 물어볼 거예요. 네. 오전 8시 반에 오실래요? 2시 반에 오실래요? 오, 네네네네. 언제 가실래요? 항암 오전 가겠습니다. 오전. 상성님은? 저도 오전 가고 싶은데 항암은? 진짜? 저 오후 갑니다. 오후. 그렇죠. 분산 투자 하셔야죠. 네, 분산 투자해야죠. 네. 둘 중 하나는 맞춰야지. 안 될 거 하기 다 틀릴 순 없다. 네, 그렇죠. 근데 보시면 사실 이거는 그 서울대병원의 고영일 교수님이랑 아. 저희가 최근에 한 연구고요. 네. 출판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연구. 와. 그리고 비세프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에 관련된 연구였고요. 네. 오후에 치료받으신 분들이 사망 확률이 10배 이하로 줍니다. 10배나요? 너무 많이 다른데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배, 12.5배. 이러면은 오전 진료가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병원마다? 그 맨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 하면 Y축이 사라진 저게 그 항암 치료 이제 다 받고 나서 60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파란색이 오후에 치료받으신 분이고 네. 빨간색이 오전에 치료받으신 분인데 네. 저게 사망한 거를 카운트한 건데 오후에 치료받으신 분은 100명 중에 2분이 돌아가셨고 네. 오전에 치료받으신 분은 100분 중에 25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네. 와, 많이 차이 나네. 2명하고 그래서 25명이면 12.5배. 그렇구나. 그리고 위에는 재발률이거든요. 네. 암이 재발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재발하는 율도 빨간색이 훨씬 높죠. 한 4배 차이 나요. 그렇죠. 근데 여성만. 여성만. 남자는 이건 또 적어놔야 돼. 차이가 안 나요. 아, 남자는 차이가 안 나요? 네, 거의 안 나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이제 계속 궁금하죠. 네. 도대체 이 오전, 오후가 뭐길래? 저희는 이제 림프종이라는 암을 했었고 네. 영국에서는 이제 그 대장암을 했을 때 대장암도 오후가 좋아요. 근데 근데 암 종류는 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은 암종마다 다 해야 돼서 네.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암으로 이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2, 3년 내에 저희가 암에 대해서 시계를 하나 만들려고요. 그래서 그 언제 시간이 좋은지. 근데 그 왜 그럴까 이제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찾은 이유는 백혈구를 만드는 걸 골수라고 하죠. 네네. 근데 그 골수가 백혈구를 항상 일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기 맨 위에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꿀렁꿀렁 하고 있죠. 네. 오전에는 엄청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오후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오전에는 골수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항암제가 들어가면 이게 독이거든요. 아. 골수가 반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거부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오전에 치료받으신 분들은 그 항암제에 대해서 거부 반응 나오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아지고 그러면 의사쌤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항암제 양을 원래는 투약량이 100이었다면 네. 그 다음에 오면 90으로 줄여야 돼요. 그럼 또 부작용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80으로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의 효과가 점점점 줄었던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온 연구거든요? 한 달 전에요. 아, 얼마 안 됐다. 진짜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오늘 따끈따끈한 거 들고 왔습니다. 와, 굉장히 좋은. 아,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저는 알려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병원에서는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네.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오라고 할 것 같은데 당연히. 네, 그래서 이건 크로노테라피라고 그래서 부르는데요. 네. 시간 치료법.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의사 쌤들이랑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열심히 해서 이걸 병원에 도입시켜 보는 게 이제 저희 이제 목표인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고려해야 돼서, 되잖아요. 네. 올 그래서 수 가장 있는 사람. 이상적인 건 남자분은 오전에 치료받고 어. 여자분들은 오후에 치료받고 그럼 너무 서로 그러면 배려 깔끔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정리됩니다. 그래서 아까 놀랍네요.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우리 골수의 그 활동이 이렇게 꿀렁꿀렁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아, 설케디안. 영어로는. 네네. 서케디안은 라틴어에서 온 거고요. 네. About day, About day. 대략 하루. 아, 까르페 디엠 할 때 DM이 데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아. 그래서 썰카가 about이거든요. 네. 그래서 about day.
오. 그래서 우리 몸속에 24시간 주기로 뭔가 바뀌는 건데 네네. 그 주기가 대략 하루인 거를 네. 다 서케이디안 리듬이라고 불러요. 아. 그리고 그거를 정확한 번역은 일주기 리듬이 맞는데 네. 누군가 한국에 계신 누군가가 이걸 처음 번역을 생체 리듬으로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를 생체 리듬이라고 쓰고는 있는데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바이오 리듬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바이오 리듬은 과학이 아니고 바이오리듬은 진짜 그거 아니에요. 교수님께서 바이오 리듬과 같은 건가 했는데 아닙니다. 네, 확실히 다르다고. 생체리듬과 바이오리듬. 좌절하십니다. 바이오리듬과 같은. 네네네네네. 그래서 바이오 리듬은 약간 바이오리듬 저 학교 때 되게 유행했어요. 이게 시계에서 맞아요. 누르면은 막 바이오리듬 나오고 막 네, 그랬거든요. 그죠. 네, 돈을 많이 낚았죠, 그 어린애들. 네, 제가 팔을 걷었습니다. 네, 바이오 리듬이랑 생체 리듬은 완전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설케이디안 리듬이고요. 그래서 설케이디안 리듬 중에 가장 유명한 걸 생각해 보면 랩장님이 24시간 주기로 매일 반복하는 게 뭐가 있죠? 먹고 자고. 그쵸? 자는 거. 보통 네. 일정한 시간에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보통은 보통은 다들 그러시겠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네.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밤 9시 정도가 되면 그 우리 몸속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 호르몬은 아침 7시 반이 되면 안 나와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저희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생체 리듬이 무너진 사람들은 멜라토닌이 나오는 것도 달라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앞서가시면 그렇구나. 어떡하지? 이것도 곧 얘기해야 되는데. 어. 오전 10시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전 10시에 집중력 최고. 근데 랩장님 정말 그랬어요? 오전 10시에 수업 좋았습니까? 정말 그때 수업이 좋았습니까? 아니죠. 기억 안 나죠? 네. 2교시 수업. 그 이유가 아까 시계는 성인, 남성, 남녀의 3, 40대 시계고 아. 2차 성징이 있는 티네이저들은 저기에다가 숫자 2에서 3을 더하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느낌 오죠? 기억난다.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 딱 12딱 네, 그래서 아까 그 시계 보시면 네. 오후 9시에 10대 때 잠이 왔어요, 정말? 전혀 안 오죠. 네, 안 오죠. 그럼 오전 7시 반에 눈이 안 떠지잖아요. 야, 근데 저기다 저- 3을 더하면 12시쯤 되면 이제 잘까? 그리고 오전 10시쯤 되면 한 일어날까? 그쵸. 그렇죠.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저 2차 성징일 때 딱 시계가 3시간 뒤로 밀리거든요. 네. 그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포유류는 다 그래요. 오. 쥐도 그렇고 원숭이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에서 원래는 미국의 고등학교 등교 시간이 오전 7시였어요. 네. 근데 그게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9시로 바뀌었거든요. 그 아. 이유가 우리한테는 오전 7시인데 네. 청소년기 애들한테는 오전 7시에다가 3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새벽 4시에 등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오전 9시로 미룬 거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좀 미뤘잖아요, 등교 시간이. 나름 사이언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혹시 그 집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네. 얘가 주말마다 늦잠을 잔다. 정상입니다. 밤늦게까지 애가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 정상입니다. 건강한 2차 성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몸에 있는 호르몬을 보면 아까 멜라토닌 말씀드렸는데 네. 맨 오른쪽 위에 보면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밤에만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지금 시간이죠? 14, 네. 02, 14. 공이가 새벽 2시니까 새벽 2시에 제일 피크를. 와, 성장 호르몬? 그렇죠. 저게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온 이유가 있죠. 네. 아마 저거에 제일 관심 많으시겠죠? 그쵸. 나는 왜 키가 안 컸나? 그쵸. 약간 이런 거. 사실 그래서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만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오. 그래서 어떤 기사들이 종종 나오냐 하면 우리 청소년기 애들이 너무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서 키가 안 큰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사실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강한 빛을 보면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안 나와요. 오. 그래서 랩장님은 뭐 나 다 키 컸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성장 호르몬이 키만 하는 게 아니고 랩장님의 피부 그래서 그런 거였네. 이제 다 나오네요. 왜 내 세포는 분열하지 않는 건가요? 왜냐면 세포가 분열하려면 성장 호르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저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 잠꾸러기다. 자, 이제 이걸 보면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우리 몸은 어떻게 밤 9시란 걸 알고 네. 멜라토닌을 내보내고 그렇죠. 밤 10시란 걸 알고 성장 호르몬을 내보낼까? 그렇죠. 어떻게 아는 걸까요? 빛으로?
그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해가 뜨고 지는 거를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빛으로 지금 많은 교수님들도 빛으로. 그렇죠. 그냥 낮밤이 있으니까 네네. 그냥 해 지고 나서 한 3시간 있다가 멜라토닌 나오고 해 뜨면 그때 맞춰서 멜라토닌 나오고 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의문을 품은 과학자가 있었죠. 오. 그래서 독일의 이제 에시코프라는 과학자분이 저기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만든 벙커입니다. 아, 네. 벙커 안에 저 실험실을 만들어요. 아, 들어봤어요. 그래서 벙커 저 실험. 벙커에 실험하는 분을 집어넣습니다. 오. 그리고 시간을 안 가르쳐줘요. 오. 한 달 동안. 낮밤이 없어요. 저기는 와. 불 자기가 켜고 싶을 때 켜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 근데 다만 밖에서 지금이 몇 시인지 안 알려줘요. 오. 그래서 저 때는 1960년대니까 인터넷이 없어요. 오,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한데? 와. 네,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저분이 저 실험하는 이유는 심플해요. 낮밤을 가렸잖아요. 네. 네. 그럼 여전히 규칙적으로 잘 살까? 벙커에 들어가기 전에 늘 밤 10시에 자던 애였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시간 안 가르쳐 줬잖아요. 네. 벙커에 들어가서 한 달 있는데 한 달 동안 매일 10시에 잘까? 그때 시절에는 응. 잘 잤을 거라 생각하고요. 응. 지금 시절에 만약에 그러니까 시간을 아. 보여주지 않는 상태로 만약에 하면.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걸 할 수 있다. 어. 아, 그럼 분명히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 많이 이거는 와. 맞아. 아, 나 이분 어떡하지? 내려간다. 네, 아 그쵸, 재밌어서 난전 랩장님을 모셔가려면 연봉을 와. 얼마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와. 맞아요. 재밌어. 그래서 네. 저 당시 했더니 정말 한 달 동안 계속 일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이나요? 네. 사실 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힘들어서 나왔어요. 그쵸, 그쵸. 근데 정확하게는 10시는 아니고 정말 신기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시였다가 그 다음은 10시 20분, 그 다음 날 10시 40분, 11시, 11시 20분 계속 20분씩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 사람의 생체 시계 주기가 24가 아니라 24.2였어요. 어. 근데 어떤 사람은 23.9인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조금씩 일찍 일어나. 아. 그래서 랩장님은 본인의 생체 시계의 주기를 알고 싶으면 깜깜한 동굴 안에 들어가서 매일 일어나는 시간을 측정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나요? 요즘 우리 스마트워치라고 그래서 그런 거 차잖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보통 24보다 살짝 긴 분들은 이브닝 타입일 확률이 높고 24보다 짧으신 분들은 모닝 타입일 확률이 높아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 랩장님은 본인 야행성이라 그랬죠. 이거 야행성인데 저는 일주일에 음. 2번 정도 자는 시간이 바뀌어요. 일주일에? 네, 일주일에 너무 2번 힘든 근데 너무 그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체 그렇게 시계를 너무 연구하는 오래돼서. 사람으로서 진짜 안 좋은 습관입니다. 네, 너무 오래돼서 근데 이렇게 지낸 지가 저는. 네, 그래서 사람의 주기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네. 사실 그거에 따라서 약간 모닝 타입 아침형 인간이랑 저녁형 인간도 약간 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저 에시코프 실험을 할 때 학부생 연구원을 참석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네. 그 유명인은 다 만나고 다니셨어요. 어. 저기 오른쪽 제일 위에 계시는 분인데 저분이 그 당시에 학부생 연구원이었는데 아, 네. 지금은 저렇게 할아버지가 되셔서 유럽에서 생체 시계 연구를 이끌고 계시는 네, 그래서 사람에도 뭔가 시간 장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 실험을 네, 통해서. 네. 그러면 이제 그럼 다음 질문은 뭔가 하면 어딘가 있겠지, 그죠? 당연히 자연스러운 생각은 뭔가 뇌에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